다시 쓰는 사주명리학계의 대가 재산 박재현 제1편 주역과 박도사 집안의 풍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전에 올린 사주명리학계 3대 고수 재산 박재현 이야기를 보완해서 다시 새롭게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역의 이치. 주역은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고대 중국의 철학서이자 점서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주역의 한 구절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성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주역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닙니다.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며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주역은 본래 주나라 때 완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중국의 초대 왕조인 하나라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주역은 64개의 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궤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궤와 효는 자연과 인간의 변화를 상징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4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역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풍수지리 또한 주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변화의 개념은 풍수지리에서의 기의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집터를 고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역의 궤를 통해 조화로운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역과 풍수지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주역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주역에서 건 궤는 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지금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반면 곤 궤는 수용과 순응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때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할 때임을 시사합니다. 주역의 각 궤는 이처럼 우리의 상황에 맞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역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지혜의 길잡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도사들과 명리학자들이 주역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주역의 깊은 지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안내자들입니다. 도사들이 주역을 통해 내리는 조언은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도사가 주역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 곧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조언을 해준다면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도록 돕는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주역은 단순히 고대의 철학서로만 머물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학이나 경영학에서도 주역의 원리를 적용해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거나 조직의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역은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결정부터 인생의 중요한 순간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앞두고 주역의 궤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역이 단순한 운세의 예측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역은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주역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역, 명리학으로 불리는 사주팔자에 대한 기록은 유구합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을 과거 시험을 통해 선발했듯이 사주팔자에 대한 운명 예측이나 궁합은 왕실부터 사대부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탕 아래 정감록이란 책이 쓰여졌으며 토정 이지함이 주역을 바탕으로 토정 비결을 썼고 조선 말에 기밀부가 새로운 주역인 정력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줄기 아래 조선 말 일제강점기에 사주명리학의 대가 야산 이달이 나타났고 1900년대에 이르러 자강 이성영,
도계 박재환, 재산 박재현이라는 3대 거목이 출연하였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김일부, 야산 이달, 자강 이석영, 도계 박재환 등은 나름 도학자적인 풍모가 강했던 반면에 재산 박재현은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로 사람 개개인의 기륭을 예측하였는데 이것은 재산이 좌충우돌, 신출기모라는 천재형 스타일로 비범한 두뇌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재산의 얼굴형은 전형적인 원숭이 상으로 변화무쌍하고 동행무진으로 과거와 현재를 드나드는 형인데 대표적인 원숭이 상인물이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입니다. 도사, 역술인, 무당들의 이야기는 워낙 음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신비한 점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음지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일화들을 채집하고 당사자와 관련인에게 확인하여 말로, 글로 전해주시는 분으로 조용헌 박사가 유명합니다. 조용헌 박사는 1961년에 태어나 원광대학교에서 한국불교를 전공하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의 많은 산과 사찰과 고택과 명당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제야의 수많은 기인, 사주명리학자, 달인, 점쟁이, 관상가들을 만나 교류를 하면서 그동안 음지에서 갇혀있던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이론들을 세상에 널리 알린 분입니다. 스스로도 명리학자인데 박도사, 즉 재산 박재현에 관한 이야기는 조용헌 박사의 책과 글과 인터뷰에서 많은 참고를 하였습니다. 박도사, 재산 박재현의 집터풍수 내력. 재산 박재현은 경남 함양군 서상면 출신입니다. 서상면은 함양의 서북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서북방은 전북 장수군과 연결됩니다. 서상과 장수 사이에 그 유명한 고개인 60령 고개가 있으며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어 영호남으로 왕래했습니다. 왜 고개 이름이 60령일까요? 예전에는 도둑이 많았습니다. 고갯길이 높고 꼬부랑꼬부랑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산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보찜 장수의 재물을 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대에 대비하기 위해 고개를 넘어가는 인원이 60명 정도 팀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60명 정도 모여서 가면 도둑대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0령은 그만큼 험난한 고개였습니다. 60령 고개를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도사의 집이 있습니다. 서상면 옥산마을로 터가 참 좋습니다. 뒤로는 바위가 돌출되어 있어 전기가 뭉쳐있는 작은 산인 극락산이 버티고 있고 극락산 뒤로는 60령 고개에서 함양 백운산으로 흘러가는 백두대간의 맥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동네 앞으로도 거망산, 황석산 등 1000m 넘는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주 끄트머리로는 칼바위가 날카롭게 솟아나 있는 모습이 멀리 보입니다. 암봉이 마치 칼처럼 날카롭게 보인다고 해서 대간을 종주하는 산꾼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칼바위입니다. 동네 앞으로 보이는 1000m 병풍은 남덕유산에서 진주의 진양호까지 내려가는 진양기맥의 일부입니다. 남덕유산에서 내려온 한 맥이 월봉산, 거망산, 황석산으로 흘러가면서 동네 앞을 멀리서 병풍처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조산에 해당합니다. 옥산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이 남강의 상류입니다. 앞뒤로 산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그리 답답하지 않고 국세가 큰데 가운데로 냇물도 흐르니 수화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만하면 아주 좋은 터입니다. 이는 상주의 우복동천에 버금가는 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옥산마을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인 북의 전병순이 옥살리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전병순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공간이 북의 정사였습니다. 전병순은 유학자이기는 했지만 짐작컨대 정감록과 풍수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고 짐작됩니다. 당대의 유학자에게 풍수는 교양 필수 과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영남 쪽에서 전북 장수군으로 넘어가는 상당수 과객들은 이 옥산마을의 박도사 집에서 많이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과객들에게 여관이 따로 없었으므로 그런대로 밥 먹고 사는 집에 신세를 지는 게 관례였습니다. 신세를 지려면 주인이 지적 호기심이 있고 사람을 좋아하여야만 했습니다. 박도사 윗대가 도사와 선비 그리고 입담 좋은 과객들을 좋아하는 취향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사람들은 십승지와 풍수의 명당신앙에 더욱 집착했습니다.
박도사 집에서 며칠씩 묵어가던 도사들은 집 주인에게 숙박비 대신 명당 자리 하나를 슬며시 알려주었습니다. 동네 뒤에 을의 명당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극락봉의 바위맥에서 지맥이 이리저리 갈지자로 내려와 작은 연못 앞지점에서 뭉친 명당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일견 평범해 보여 고수들이나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고단자는 평범 속에서 비범을 뽑아냅니다. 산의 맥이 직선으로 내려오면 맛이 없다고 봅니다. 직룡은 사룡입니다. 꾸불꾸불 내려와야 맛이 좋습니다. 지기 전어 을자. 땅의 기운은 전적으로 디귿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을해의 해는 무엇인가? 해는 오행으로 물을 상징합니다. 연못입니다. 산의 맥은 앞에 연못이나 강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멈추는 자리에 땅의 기운이 뭉칩니다. 박도사 조부는 집에서 며칠씩 묵고 가던 과객 중 풍수에 일가견이 있던 도사가 알려준 을의 명당에 묘를 썼습니다. 아마도 박도사 증조나 고조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묘를 썼던 시기가 아마도 1920년대 후반이나 되었을까. 을해는 60갑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60갑자에서 을해년은 1936년입니다. 제2편으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